다음은 경제 주요 이슈 살펴보는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그 후속 대책으로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수술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박연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채무 감면 비율을 확대해서 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부터 함께하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만들 때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이 제도가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기존에도 이런 채무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신용 회복을 돕는 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제도가 뭔가 보완점이 필요하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 개인 대출이 늘어난 건 사실은 외환위기 때 이후부터입니다.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인 부채도 규모도 커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연체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사실상 금융활동은 거의 불가능하죠. 금융활동이 불가능하신 분들 재기를 돕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진행해주는 개인회생 혹은 파산제도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인원을 보면은 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153만 7천 명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104만 1천 명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250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활발히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기 지원에 대한 효과는 좀 미비하다라는 이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문제는 연체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이제 연체가 시작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후 조치의 개념이 좀 더 강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사적 조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 조정제도가 둘이 보완을 이루어야 되는데 공적제도 중에 하나인 이 개인회생제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5년에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사적 조정제도와의 보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적 조정제도를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완에서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래서 이런 사적 조정제도를 조금 더 조정해서 미흡점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제도에 일부 좀 보완할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수정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행 제도가 그럼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느냐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조정제도를 보면요. 채무조정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프리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30일 이상 연체가 시작되어야 가능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30일에서 90일이냐 아니면 90일을 초과했느냐 이거를 놓고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이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찌되었든 현재의 제도는 일단 연체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원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루 이틀 연체도 아니고 30일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감면 조정 내용도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 변제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거나 이런 정도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들도 있겠지만은 30일이 넘어가는 연체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우리가 깜빡 잊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안 내면 전화 엄청나게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30일 이상 연체됐다라는 건 거의 일체의 금융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구제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취약계층들, 즉 요건은 충족 못하지만 정말 급하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반 채무자들도 왜 연체 위기에 빠지는 딱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번 대책에서 보니까 취약계층 말고 일반 채무자 중에서도 이 연체 위기에 있는 사람들, 이걸 연체 위기자라고 명명을 했던데 네네. 이분들을 위한 신속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말 그대로 신속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이미 30일 이상 연체가 됐으면 사실상 골든 타임은 놓친 상태에서
사람으로 이 환자로 표현하자면 이미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죠. 근데 그러기 전에 다치기 전에 좀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이 단계 전에 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예, 28일이든 29일이든 일단은 넘어가야 그때부터 뭔가가 가능했었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진 다음에서야 맞습니다. 지원이 시작됐다는 네.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넘어서게 되면 뭐 조정제도를 거치더라도 신용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같은 이제 새로이 생기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 꾸준하게 대출을 잘 갚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폐업을 하게 된다거나 원치 않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확인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된다라는 정보 사실 가산을 아예 중단을 시키고 그 기간 동안엔 원금에 대한 상환은 중단 그리고 이자만 납부하게끔 유예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긴급 상환 유예라는 건 이제 6개월 동안 약정금리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치 이자만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원금까지도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충족 기준이 있어요. 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실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이런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자만 납부를 하는 1단계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제도에서 보니까 원금을 좀 탕감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체가 석 달 이상, 그리고 금융사가 채권을 상각하기 전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일반 시청자들이 채권을 상각하기 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일단 여기서 한번 걸리는데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상각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줄 돈을 전부 다 받아낼 거라고 이 희망적인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 돈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채권 상각이다.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놓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돈은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기간이 연체일로부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경과해야 그때부터 이제 상각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들을 보면 뭐 30일 연체하거나 뭐 90일 연체하거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하신 분들은 이 채권이 상각되기까지는 또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각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미상각 채권이라고 하는데 종전까지는 이런 미상각 채권에 대한 원금 탕감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이거는 못 받겠네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돈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이 미상각 채권도 최대 30%까지는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 결국은 채무자가 이걸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원금도 최대 30%까지 감면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최종 감면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30% 해준다는 그렇죠. 거. 언제까지 그리고 몇 %까지 이 감면율을 정하게 되느냐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 과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과정이 사실 복잡하기는 한데 이해를 뭐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최소 뭐 0%에서 30%까지 채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복잡한 계산식이 하나 들어가는데 채무 과중도라는 걸 평가를 해요. 즉 채무가 얼마나 무거우냐. 그렇죠. 이 사람에게 네. 얼마나 이 채무가 심각한 것이냐를 계산을 하는데 이를 계산해서 기본 감면율이라는 걸 정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 가산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적용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기본 감면율을 산출할 때는 뭐가 쓰이냐면 이분의 이제 채무 원금에서 네. 3년치 가용소득을 뺀 나머지가 얼만큼이냐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용소득은 우리가 매달 흔히 생각하는 월급, 매달 네. 벌어들이는 이 소득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재산을 월급으로 환산한 환세인액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생활비를 뺀 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뺀 나머지가 얼마 정도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본 감면율이라는 걸 정합니다. 여기에 뭐 연체 개월수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근로소득자냐 자영업자냐를 또 따지거든요. 사실 매달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를 비해서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소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중치를 따져서 적용 감면율, 그러니까 최종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게 0%에서 30%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라도 원금을 좀 탕감해주면 갚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채무자는 글쎄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인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환 능력이 없다 해서 취약 채무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네. 이분들에게는 좀 더 다른 제도가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요번에 나온 이 대책들이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계층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채권자분들, 채무자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 소액 연체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분들을 위한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를 보자면 소득의 요건은 없습니다. 소득 요건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9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자녀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아예 자녀 채무를 전부 다 없애주는 이렇게 완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숨통을 좀 트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이분들은 사실 소득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되고 감면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80%로 대부분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소액연체자. 소액연체라는 이 기준은 1,500만 원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체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는 원금의 70%를 감면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녀 채무를 전부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이 금융지원제도 이런 걸 알려드리면요. 숫자 너무 많이 나오고 말도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케이스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실제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정도의 빚이 있으면 얼마 정도를 탕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탕감받게 돼서 도대체 어떻게 나머지를 갚아 나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표면적인 소득이 15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최저 생계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2인 가구라고 한다면 가용소득은 4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7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7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갚아야 될 돈은 이것저것 탕감받았을 때 현행 기준으로 490만 원의 채무가 남습니다. 네. 이것만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데 개선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340만 원으로 확 낮아집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확인하고 있는 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현행은 조정 후 채무액이 490만 원인데 네, 이걸 갚아야 이게 되는데. 제도가 달라지고 나면 340만 원으로 지금 150만 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채무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700만 원에서 340만 원이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여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취약 채무자,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고령자시기 때문에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을 적용받게 되면 실제 상환액은 490만 원에서 원래는 현행대로라고 한다면 매달 5만 1,000원씩 8년 동안 내야 되지만 이게 개선 후에는 총 상환액이 170만 원으로 확 줄어들고요. 4만 7,200원씩 3년만 내면 모든 채무를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의지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금융사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난 이제도 반대세, 난 안 하겠네 하면 그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도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이 채무조정제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마찬가지로 투표를 통해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의 동의가 있으면 채무를 탕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된 금융기관도 누적 5,800여 개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금융기관, 대부업체까지도 대부분은 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동의를 하느냐. 어차피 동의를 해주지 않아봐야 이거는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독촉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게 되면 아주 소액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의 희망을 보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의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제도가 개선되면은 그만큼 금융회사의 손실폭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도 금융사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 보는 부분은 손비 인정을 해준다든가 하는 이 인센티브를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거니까 금융사 입장에서 뭐 그렇게 나쁜 제도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네. 조금이라도 받아가는 게 낫고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예. 자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떤 숨통을 틔워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걱정되는 게 우리가 또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내몰려도 열심히 일해서 정말 최소 생계비만 쓰고 빚을 갚아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평생 뼈 빠지게 갚았는데 네. 저 사람은 원리금을 탕감해준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혹자는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이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수가 있는데요. 속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채무조정 제도가 아무한테나 돈이 많으신 분들도 전부 다 탕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부분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지난해 말에 내놨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리자면 도덕적 해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여지껏 시행해 봤더니 실제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존재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과도한 우려에서 벗어나 채권 금융기관의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 쉽게 얘기하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행위는 안 하겠다라고도 읽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해이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꾸준히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앞서서 미상각 채권 감면 제도에서도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시키겠다라는 것도 조항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사실 우리가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자는 게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노동시장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그것과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결국은 그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었던 분들 아니면 일을 해도 이 모든 소득이 사실상 빚 갚는 데 들어가서 의미가 없었던 분들을 노동시장으로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채무조정 후에 감면되는 비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노동시장에 발을 들일 수가 있을 텐데요. 현행 평균 25%에서 최대 45%까지 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상환 기간도 현행 한 8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이 같은 시간이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환을 하고 있다가 사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3년이라든가 이렇게 단축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에 사각지대에 위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기 소액 연체자라든가 아니면 연체가 우려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촘촘하게 스크리닝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빚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서민들이 그 소액 장기 대출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밖에 경제 이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계층하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네. 이게 2,400호나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전세금 지원형. 그리고 이게 입주 대상자를 6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게 뭐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400호 중에 2,000호는 저소득계층들을 위해서 그리고 400호는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됩니다. 아, 신혼부부 몫이 경쟁이 더 치열하네요. 네,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뭐냐? 이름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입주 대상자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을 먼저 물색을 한 다음에 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다가 신청을 하면 SH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고요. 이 집을 다시 신혼부부나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전세 구조죠. 전세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해주는. 원래 민간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민간에서는 그렇죠. 집주인이 굉장히 싫어하고 문제 계약의 귀책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전세를 주고 대신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전전세를 해주면은 뭐 별도의 메리트가 없겠죠. 최초의 SH공사와 맺은 계약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 좀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9천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95%를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럼 나머지 5%는 어떡하냐? 나머지 5%만 마련해가지고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따져보자면 실지원금은 최대 8,5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경쟁이 치열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지원 기준 금액이 기준 호당 1억 2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2배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0% 이하고 혹시 맞벌이를 한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합쳤을 때 90% 이하. 그리고 두 번째 그룹 2억 4천만 원에 대상하는 이 그룹은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와 합산해서 12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임대를 하게 되면 보통 전세 기간은 2년이죠. 그 2년 후에도 자격 조건이 유지되면 최장 9회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굉장히 보장하는 기간이 기네요. 네,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은 한번 지원해 보실 만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시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우리 정부가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지표를 내놓을 때마다 체감 경기와 지표 사이의 거리가 크다. 네. 사실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늘 그렇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통계하고 체감 지표 사이에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와요. 예. 근데 일단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건지 요 사이에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민간에서 많은 그 상담자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출금리를 예로 들자면 대출금리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출 쇼핑을 잘 하셔서 금리를 낮춰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뭐 좋은 소식,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4월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실 대출 쇼핑, 즉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0.2%포인트, 그리고 담보대출은 최대 0.3%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꽤 큰 폭 아닌가요? 원래 보통 보면 1% 중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낮아지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1억을 기준으로 한 20, 30만 원은 그냥 앉아서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4월부터는 대출 쇼핑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받으시는 이 대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만큼은 7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꾹 참았다가 네, 7월에. 왜냐하면 7월에 코픽스 금리도 신코픽스를 적용하는 새로운 대출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0.27%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갈아탔다가 7월 달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갈아타게 되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4월에 갈아타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여름까지만 조금 참으셨다가 7월에 갈아타시면 훨씬 더 금리를 아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가 서민들의 삶을 좀 활짝 펼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